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정혜신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입니다.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로 일해온 정혜신이 사람의 심리, 사람의 고통은 어떤 것인가, 사람의 고통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실증적인 얘기까지 포함해서 썼습니다. 정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은 자신을 환자가 아닌 고통받는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일단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어딘가 아프구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서 약물 처방전부터 꺼내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증상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증상이라는 것은 질병의 근거가 되고 질병이라면 약을 투여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의사들한테 있는데, 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고통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의학적 시각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적 시선과 태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아이한테 엄마 또는 아빠가 내가 오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얘기해. 혹시 애가 자만에 빠져서 잘못되지는 않을까, 또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일단 아이에게 인정감을 줘라. 내가 옳다, 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가 하는 말 자체를 메시지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집을 나와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아이에게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내가 거리를 배회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있구나, 나의 행동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인정감을 받고 그 다음 행동은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감을 건너뛴 조언 또는 도움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것이다. 당장 그것이 맛있을지라도 당사자에게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감정입니다. 감정이 바로 존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나 취향,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사람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얘기해주는 외곽 요소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서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드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이나 죽고 싶다는 충동은 삶의 평범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 곁에 있죠. 제 주변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옆에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정혜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죽을 사람인지, 또는 죽을 만큼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은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둘을 정확히 알려면 물어봐야 된다. 둘 중에 어느 쪽인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에 대해서 자세히 묻는 것은 혹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지라고 생각해서 주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관심과 공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죽고 싶어 하는지를 물어보면 그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를 입은 사람은
상처를 말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상처를 말했더니 그것이 더 큰 고통과 상처로 돌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아파서 얘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물어서 이제 내가 얘기를 해도 이것이 나에게 다시 상처로 돌아오지 않겠구나라고 안심을 할 때 비로소 자기 얘기를 한다. CPR이라는 것이 있죠.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심장 외에 다른 장기들은 일단 제껴놓고 심장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게 하고 호흡이 돌아오게 해서 일단 그 사람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나머지 장기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CPR도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CPR을 할 때는 오로지 그 사람과 나에게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주목해서 묻고 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 갈등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흔히 충조평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이것을 하지 말아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충조평판의 다른 말은 뭘까요? 바로 바른 말입니다. 팩트 폭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은 의외로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욕설에 찔려 넘어진 사람보다는 바른 말에 찔려서 넘어진 사람이 몇 천 배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라. 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필요한 건 내 말이 아니고 벼랑 끝에 쓴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줘야지만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남의 말을 끊지 않고 한결같이 끄덕이며 긍정해 주는 것이 공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공감이 아니고 들어주는 사람의 정신적인 노동이다.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공감을 얻어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사람도 구하지 못하고 마치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헤엄도 못 치는 사람이 들어가서 구하려다가 둘 다 죽는 것과 비슷하다. 공감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치유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공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응급 상황이 왔을 때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진다. 그럴 때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내가 먼저 쓰고 옆 사람을 씌워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행위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의 담임으로부터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내가 때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말로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걸 알아요. 미안해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건 먼저 폭력을 쓴 건 잘못이야. 그러니 알면 됐다.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된 게 있나요? 보통의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아이가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혼내기만 해서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내가 얼마나 참다가 때렸는데 엄마는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아이 엄마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이 마음이 어땠는지, 얼마나 속상한지, 왜 때릴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야단을 맞고 왔지 않습니까? 아이한테 괜찮느냐 라고 묻기 전에 왜 그랬냐고 따져 묻는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친구를 때린 아이의 행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때 아이가 한 행동, 마음은 우리가 공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와 엄마의 감정이 서로 상하지 않고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발달이 늦어서 말도 늦고 학습 속도도 좀 늦은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것도 다른 애에 비해서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 엄마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식당 주인한테 미리 가서 양해를 구한다는 겁니다. 우리 애가 밥을 좀 천천히 먹으니까 테이블을 늦게 비우더라도 양해해 주면 좋겠다. 혹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우리 때문에 한 테이블을 못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비용을 지불해 주겠다. 그래서 천천히 밥을 먹고 모두가 만족하면서 가게를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누구의 입장에서 아이를 볼 것인가. 당연히 이 엄마는 아이의 입장에서 아기가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했다는 것이죠. 누구의 입장에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인가, 어떤 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바로 앞에서 목소리 높여서 크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내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화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느끼고 공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조언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는 별점은 4개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 저와 같은 공감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